봅시다. 제일 앞에부터 우리가 6단원에서 인권 내용을 봤단 말이야. 인권이랑 기본권 내용을 봤죠. 네. 여기는 고 2, 3, 사탐 과목에서 무슨 과목 안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정치와 법 내용이야. 네. 그지? 그래서 막 아니 뭐 자유권 뭐 어쩌고 뭐 열거적 뭐 권리 뭐 청구적 권리 막 이런 거 많이 좀 배웠죠. 복잡하게. 7단원은 뭐냐면은 정의 관련된 내용인데 단원 배움 자체는 정의 파트예요. 정의 딱 보면 고 2, 3 어떤 단원 어떤 과목 나오는 내용이겠니? 윤리 파트다. 윤리 파트. 근데 너네는 또 이제 허위견을 만나? 그 뭐, 네. 좀 이상하게 되시잖아. 또 고2, 고3, 고2 지금 윤리 담당이시기도 하시거든. 아 진짜요? 그 윤사 내용 냈는데 좀 교과서 좀 지역적으로 됐어 또. 그래서 하여튼 좀 심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수 있는 파트라서 윤리쌤들은 좀 어렵게 내는 파트거든요. 네. 통사 교과는 진짜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윤리로 나오면은 요쪽 파트나 분배정의 파트나 윤리 고 2, 3 윤리 내용 중에서도 생윤 내용 중에서도 어려운 파트야. 네. 근데 다 넣지는 않고 그걸 전부 다 여기 때려박지는 않고 한 그 윤리 내용이 한 80% 정도는 넣어놨어요. 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뒤로 가면 조금 어려운데 미리 앞부분은 그렇게 안 어렵다 싶다. 정의 파트요. 정의의 정의부터 봅니다. 41페이지. 만화도 있어. 만화는 그냥 넣어놨습니다. 불포함했어요. 데피니션 오브 저스티스인데 정의의 정의죠. 근데 동양이 그냥 한 동양 서양 안 구분하고 그냥 하나 의미로 써놓은 교과서들도 많긴 한데 이제 동아나 뭐 비상 같은 경우는 동양은 어떻고 서양은 어떻고 작년 교육과정 기준으로 이렇게 짜 있었어. 네. 동양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는 한자 그대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발정자죠. 이거는 무슨 의자냐? 정의자. 그치, 의로운 게 혼자를 좀 잘하네. 바르고 의로운 게 동양이야. 그래서 약간 좀 추상적이고 약간 두루뭉실한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동양에서 정의는 추상적, 사회적, 일본의 도덕적 정의예요. 도덕적 정의. 어떤 느낌의 정의냐면 선행에는 상을 주고 악행에는 벌을 주는 정의입니다. 원산지나. 그치, 권선징악적 판일관 뭐 이런 거예요. 유교의 권선징악 판일관. 그래서 뭐 염라대왕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너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다음 생에 이렇게 태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의인 거지. 내 생각이 되느냐 여기는 서양은 좀 개별적이고 법적 정의거든요. 그래서 동양은 좀 공동체주의가 강하니까 내가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개인 한 행위를 사회 공동체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 정의고요. 그래서 그 세일러문 보면 세일러문 어디서 만들었냐? 애니메이션을 일본에서 만들었죠. 동양이잖아. 세일러문에서 요새 애들 세일러문 아직 모르는데 세일러문에서 악당 만날 때 뭐라고 해요? 너의 정의.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라고 한단 말이야. 너무 센터사이가 난리 나서 한 15년 전쯤 얘기했어. 봤어요. 알았어. 그래서 그 정의가 그 약간 좀 두루뭉실하지만 너가 악당이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심판해주겠다는 의미죠.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는. 그지? 근데 이제 뭐 세일러문이 가가지고 옆에 밑에 미란다고 직접을 세일러문이 악당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게 서양의 정의야. 이건 동양의 정의. 이해가지? 그래서 다른 사상과는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묵자가 뭐 의로움은 의는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은 없애는 건 두루뭉실하죠. 맹자라고 적습니다. 이번에 맹자는 뭐 말하나? 맹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이게 집착하지 않는 올고든 이게 의로울 의자를 생각한 거예요. 의로울 이런 의미다. 약간 그냥 두루뭉실하다 정도로만 추측은 가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사실은 서양적 정의에 가깝거든요. 쭉 앞으로 설명할 교정적 정의라든가 분배적 정의는 전부 다 서양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어. 이건 좀 두루뭉실하고 도구제이니까 그렇게 깊이 설명할 목적지가 없어요. 윤리와 사상 들어가면은 동양적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우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서양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읽어요? 이거는 자원의 한자로 쓰는 거고 서양에서는 영어로 정의를 뭐라고 해? 그치, 저스티스. 이건 애들이 다 안 들어. 저스티스죠. 근데 이 저스티스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서양에서 정의의 여신을 뭐라고 하냐면 유스티티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 단어예요. 그리고 이 유스티티아가 어디서 오냐면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은 그리스 신화를 로컬라이징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신화의 비너스가 이해 여신이죠.
비너스가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다. 그렇지. 그리고 로마 신화의 주피터라고요. 유피테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서 온 거죠. 요 유스티티아는 그리스 신화의 디케라는 신에서 왔습니다. 정의의 여신이에요. 예전에 성수가 이렇게 찌질하게 문제해가지고 정의의 여신이 니케에서 온 어원이다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요. 니케가 아니라 디케요, 디케. 요새는 애들이 안 헷갈려요. 게임이잖아. 승리의 여신 니케. 그래서 안 헷갈리는데 정의의 여신 디케. 어제 뭐 또 자유의 여신 뭐 이러는데 자유의 여신은 미국에 있죠. 미국 리베리타스라고 따로 있어요. 자유의 여신. 그래서 요 유스티티아는 어디 감에 있느냐? 어디 감에 있습니까? 그렇지. 법원 앞에 감에 있어. 어떻게 하고 있니? 한 손에는 저걸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강제력이 없다, 뭐 무르게 처벌한다 이런 말도 많은데, 그리고 눈에는 어떻게? 안대를 쓰고 있어요. 눈 가리개를 하고 있다. 이거는 공평한 평변한 사도잡기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얘기하는 거고, 교정은 칼은 교정도 정의를 얘기해 강제력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저울은 분배정의를 뜻해요.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 결과를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야. 서양에서의 정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적 정의를 뜻해요. 법적 정의. 그래서 여기는 밑에 서양에서 사회적 가치를 분배, 잘못을 교정하는 것.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건 그 분배적 정의고요. 잘못을 교정하는 건 교정적 정의야. 저울과 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 3번에는 법적 정의라고 적습니다. 법적 정의. 눈 가리개는 공정, 그 다음에 저울과 칼, 분배정의, 교정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이것도 내가 적어둔 겁니다. 개인에게 사회적 이익, 이게 사회적 이익이 제하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나누어주는 거. 부담은 벌 같은 걸 내리는 거지. 이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목적을 가져. 이거는 조금 개인의 주점이 준 거겠죠. 느낌상. 그래서 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의 디케에서 왔습니다. 미란다 원칙 정의 아까 얘기했죠. 법적 정의를 뜻한다. 서양에서는. 그리고 판관, 재판관을 저지라고 하죠. 저지와 그다음에 정의라는 저스티스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라틴어로 법을 뜻한대요. 그리고 영어로 법무부는 뭘 의미하냐면 영어로 법무부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야. 그래서 정의부가 법무부입니다. 서양의 정의는 법을 뜻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여기도 쭉 내려가서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플라톤만 봅시다. 4번의 플라톤인데 사회적 이익 부담을 나누어 준다는 각자의 몫을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플라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가치를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여기는 윤사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혹시나 부모부에서 여기에 프린트를 추가로 내주면 더 자세히 가르칠게요. 네, 대충 가르쳐요. 여기는 통치자, 왕이자, 생산자라는 세 계급이 있고, 각각의 지혜, 그다음에 용기, 절제라는 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각각의 애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불러요. 그지? 그래서 타고난 성향, 4번이 플라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다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도 정의라고 부른다는 건 맞아. 서양에서는 이렇게 된다. 일반적으로 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여기 원래 좀 별 정도로 해놔야 되는데 이쪽을 한 문제로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싹 다 외워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언제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치, 행복 파트에서 인간의 소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목적론적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의 파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앞으로 일리스토 특레스라고 읽을 거예요. 왜 일리스토 특레스로 읽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둘로 나눠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리스토 특레스입니다. 정의는 두 개로 나눠서 일반적 정의랑 특수적 정의예요. 괜찮지? 쌤 만드신 거죠? 내가 만든 거지. 그래서 일반적 정의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정의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게 정의로운 거냐면 보편적 정의, 일반적 정의라고 부르는 보편적으로 뭐가 정의로운 거냐면 준법 정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그냥 법을 잘 지키는 정신이. 5번에는 일반적 정의, 6번에는 특수적 정의라고 적고요.
10번에는 준법 정신이라고 적습니다. 10번에 준법 정신. 얘는 법을 잘 지키는 게 보통은 정의로운 거고, 근데 특수적 정의는 특정 상황에 어떤 것이 정의로운 건가야.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고, 여기는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지? 개별 상황 따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 가지. 분배적 정의라는 게 있고, 교환적 정의라는 게 있고, 교정적 정의가 있어요. 적으세요. 7, 8, 9번에. 자, 분배적 정의는 분배 시기에, 교환 시기에, 교정 시기에 뭐 이렇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겠죠. 분배 정의는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분배 정의를 쭉 볼 거거든. 그래서 분배가 가장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분배 보고 이렇게 하면 분배 교교, 분배 교교 이렇게 분배 보고.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는 단어다.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그러면서 어떤 문구가 잘 우측으로 나오냐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업적을 이룬 사람한테는 동일한 보상을 주고 다른 업적을 이룬 사람한테는 얘는 많이 업적을 이뤘으면 많이 주고 적게 이룬 사람은 적게 주는 거지. 그래서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그지? 분배적 정의는 특수적 정의죠. 교환적 정의는 교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의미에서 빠졌어. 얘가 적고 얘가 칼이거든. 왜 교환적 정의라는 게 여기 특수적 정의에 들어가 있냐면 이때는 물물 교환식이라서.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물물 교환할 거잖아. 물물 교환하는데 가치 교환이 동등하게 잘 일어나지 않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거의 맞아. 화폐라는 가치가 단위 수단이 등장하면서 가치 교환이 거의 동등하게 일어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교환적 정의를 빠졌어요. 빠지고 사실은 교정적 정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가치 교환이 잘 안 됐으면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면은 교정해 주는 거지 강제력으로. 요게 안으로 포함됐고, 근데 옛날에는 물물 교환식이라서 이게 따로 한 번으로 들어가 있다. 교환 결과를 공정하게. 만약에 쌀 한 가마리랑 닭 한 마리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닭입니다. 어디요? 그래서 닭 한 마리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쌀 한 마리를 받았으면 닭 한 마리를 줘야지. 만약에 닭 다리가 하나 풀어졌으면 쌀 5분의 4가마리나 줘라 이런 겁니다. 교환 결과를 공정하게 해줘라. 교환 결과를 공정하게 해줘라. 교정적 정의는 만약에 이 교환 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럼 고쳐줘야 돼. 얼마만큼? 이익을 받은 만큼 보상하게 하고 손해를 받은 만큼 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 엄청 유명한 옛날 법전 하나 있죠. 함무라비 법전에서 뭐라 그랬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했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 똑같이 교정 결과를 합을 0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야. 그래서 눈 하나 가져갔으면 나도 눈 하나 가져가고 손해만 받은 거잖아. 손해만큼 얘 손해를 주고 내가 이빨 부러져서 얘 이빨 하나 부러뜨려.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까지 이거까지만 시험에 나온다. 분배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고 하고요. 기하학적 비례. 교환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고 합니다. 기하학적이라는 건 기하급수로 그 가치를 분배한다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로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일을 뭐 1만큼 했는데 3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 2만큼 일을 하면 6달러를 주겠지. 3만큼 일을 하면 9달러를 주겠죠. 곱하기 뭐 하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때문에 기하학적 비례. 만약에 내가 전체 수확량이 100인데 100의 20%만큼 일을 해서 20달러를 받겠죠. 근데 수확량이 1000이야. 1000이면은 20%를 주면 200달러만큼 받겠지.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로 하니까 기하학적 비례. 근데 여기는 내가 닭 한 마리를 딱 받아서 쌀 한 가마니만 딱 주잖아. 교환 결과가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요. 그래서 교환 결과가 합이 0이 돼. 야, 손해랑 이익을 더해가지고 합이 0인 결과가 공정한 거고, 그게 안 되면 그까지 맞춰줄 거예요. 0이 될 때까지. 그치?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산술적 비례라고 하고 산술급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1번에는 기하학적 비례, 12번에는 산술적 비례까지 넣습니다. 괜찮니? 좋아요. 문제가 안 어렵다. 여기는 아주 쉬운 문제고 용어만 외우면 풀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49페이지에 24번 30초.
오케이, 몇 번이야? 4. 안 어렵지? 네. 풀이면 넘어갑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44페이지로 돌아가서 하나를 좀 넣어놨는데 윤리 공부하시는 오타쿠 언니가 덕심 그득하게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윤리 파트만 있어. 그래서 윤리 파트만 그림 같은 거 좀 있어가지고 불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부 자료로만 활용합시다. 그래서 뭐냐면은 교정적 정의는 약간 칼이다 칼. 그래서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미래에는 굉장히 심한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뭐 어디냐 비상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 작년 교육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없어. 근데 창비는 그냥 사람 칸트 베카리아 사상가 소개하는 정도만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깊게 나올 거고 적당히 조금 짧게 봅시다. 자, 교조적 정의 관련해서 두 가지 왜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냐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예방주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예방주의. 범죄자를 왜 처벌해야 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목적을 위해. 그리고 응보주의 관점이라고 응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응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얘가 살인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사형을 해야 되는 거야. 목숨을 해친 거에는 얘도 목숨을 해쳐줘야 되는 거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한다?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처벌한다? 두 가지 관점으로 갈리는데 여기는 대체로 사용되는 연대합니다. 왜? 굳이 사람을 목숨을 끊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범죄 예방할 수 있잖아. 그리고 사형이 베카리아 입장은 범죄 예방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왜냐면 거기는 짧게 단기간의 범죄 예방 효과는 있는데 사형하고 나면 범죄자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범죄 뭐 하면 안 되지 하다가 까먹을 거라는 거지. 그거보다는 종신노역형을 주장하거든요. 공개적 정신노역형인데 근무 사거리 앞에 있지. 근무 사거리 메가커피 있고 학원 있고 뭐 여기 저기 뭐 약국 있고 이런데 요 사이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키는 거지. 그럼 너네가 학원 오고 가고 할 때마다 분리수거하는 사람 나는 범죄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체로 사용되는 반대하는 편이. 근데 응보주의에서는 칸트가 나올 거거든. 칸트는 범죄자는 그냥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라서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해 형도는 줄 수가 없어요. 잘못을 저지른 만큼 처벌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이게 그래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하거든. 뭔 개소리 하면은 내가 고양이가 내 침대에 고양이를 안 기릅니다만은 고양이가 내 침대에 똥을 쌌다고 칩시다. 내가 고양이 침대에 똥을 싸진 않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소가 인간을 해쳤다고 해가지고 소를 재판에 딱 해가지고 재판 붙여가지고 사형 이렇게 하지 않잖아. 얘를 잘못을 저질렀고 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처벌해 줄게라는 거는 얘를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재판에서 사형을 처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 그래서 얘는 사형제를 찬성할 겁니다. 찬성. 이런 느낌만 보고 봅시다. 만화를 보자. 자, 루소도 응보주의자에 속해요. 그래서 사형제 찬성할 겁니다. 자, 살인에 동의한 거니까 죽여도 되겠다, 그쵸? 칸트가 의무를 저버린 아이구나. 이거 칸트가 인격 존중한다 그랬잖아, 예전에. 인격주의 정치 기억나지? 그래서 의무를 저버린 아이구나. 그러면 사회계약이 장난 같다. 루소는 사회계약은 좀 알 필요 없고. 괜찮아, 내가 내 존엄성을 실현시켜줄게. 사형을 통해서 존엄성을 실현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베카리아가 하들짝 놀라가지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형이라니? 라고 얘기를 했죠. 뭐야, 불만 있어? 존나 당연하지. 그럼 사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대봐. 라고 하니까 당연히 종신노역형을 해야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고 비난받다가 망가지는 과정을 볼 수 있잖아.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이 정도 느낌만 보고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뒤에 가서 45페이지로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일단 교정적 정의 먼저 합시다. 교정적 정의 8번부터 해라. 정의의 필요성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8번 공리주의 입장은 예방주의입니다. 예방주의.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엔에서는 엄청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미래엔 내용들이 좀 많은데 상비는 사상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9번은 응보주의고요. 응보주의. 자, 예방주의에서 처벌 목적은 10번의 사회 전체 범죄 예방입니다. 10번 범죄 예방. 사회 전체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처벌하는 거야. 근데 응보주의에서는 범죄자의 잘못에 응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를 처벌하는 거야. 응당한 대우.
한 개는 넘어갑시다. 그렇게까지 너네는 창비는 많이 안 날 것 같아서 읽어보세요. 사형제에 대해서 예방주의에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11번 반대. 응보주의에서는 12번에 사형제 찬성합니다. 대체도 찬성합니다. 11번 주겠네요. 응답 11번 두 개로 쪼개가지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타가 좀 많습니다. 11번 두 개로 쪼개가지고 적어주십시오. 대체로 반대 11번. 대체로 11번 두 번째 거에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2번에 응보주의는 대체로 사형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방주의에서는 베카리아 아까 얘기했던 종신노역형 하자는 사람. 14번에 응보주의에서는 칸트라는 분이 나와요. 베카리아는 그 창비 너네 그거에 나와 있습니다. 창비에 나와 있는 거. 창비 천재 밑에 용 나가지고 설명 보이죠. 15번에 사형을 대체한 뭐가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종신노역형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공리주의 입장은 뭐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만약에 이 선택이 있고 이 선택이 있고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내가. 근데 만약에 이 선택이 공리를 더 크게 올려주는데 만약에 이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선택을 하잖아. 그건 부도덕하고 부정의하고 비도덕적인 일이에요. 그치? 할 수 있는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했다는 거는 부도덕한 일이지. 그래서 사형제는 부도덕한 일이고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종신노역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짧게 하고 넘어가고 창비에도 그렇게 깊게 안 나오더라. 위로 가서 오늘날 종신노역형. 종신노역형 15번에는 15번. 네. 그러네. 칸 적어서 적어주십시오. 내가 이거 이틀 전에 만들었거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매주 교재 만들고 있어. 클카 만들고 교재 만들고. 클카도 해야지. 너는 아직 안 지키고 있습니다. 네. 딴 애들 하고 있어. 딴 애들은 이제 시험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오름 남았다. 공부를 해야 돼. 떼지 이제 그네는. 저 위로 가가지고 정의의 필요성 봅니다. 정의의 필요성. 오늘날의 정의 나오죠. 자,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 기억나니 혹시? 공리의 원리. 그렇지, 최대한 시대인 거. 누가 얘기했었는지 기억납니까? 처음에 최대한 시대인 거. 벤담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었죠. 기억나지? 벤담이 뭐 얘기했냐면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올려주는 게 좀 도덕적인 것이다. 얘는 사이가 공익에 좋아라는 느낌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는 이제 누가 비판할 거냐면 롤스라는 사람이 비판할 거거든. 조금 이따 굉장히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롤스는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면 벤담은 공리주의 입장은 이렇거든. 내가 49나 51이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으면 이건 하는 게 도덕적인 거야. 그치? 51의 쾌락이 높으니까. 그러면 49에 그러면 그 의견은 어떻게 되냐? 흡살된단 말이야. 롤스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봐요. 얘는 자유주의잖아.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인데 얘도 개인의 기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공리주의 입장은 벤담.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롤스라는 사람입니다. 2번 롤스. 1번은 벤담, 2번은 롤스. 얘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줄 봅니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를 위한다는 이유로도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얘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49의견. 정의는 타인이 갖게 될 보다 큰 선 이런 거 51. 롤스로 치면은 복지제도 같은 개념입니다. 롤스는 복지제도 긍정하거든. 근데 복지제도 때문에 개인 기본권은 제한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뭐 지원금 15만 원씩 받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내 참정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내 투표권을 포기해서 안 된다고. 왜 얘기지? 필요성은 그래서 개인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본권이 중요해요. 왜 정의가 필요하냐고 볼 때 정의가 있어야 개인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으니까. 플러스 사회적 차원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3번이 기본권 보장. 4번에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 통합. 그래서 처음 나오는 용어인데 개인선이라고 합니다. 개인선. 개인의 이익이에요. 개인의 선한 가치. 사익입니다. 사익. 개인선과 플러스 이거 공동체의 이익이기 때문에 공익은 공동선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공동선. 개인선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갈등 해결. 사회 갈등하면 안 되지. 사회 갈등 해결. 괜찮죠? 안 어렵지? 뭐 거의 병아리 정도 수준. 이까지는 매우 쉽고 이제 분배적 정의부터 조금 볼륨이 있습니다. 47페이지. 여기도 단독 문제로 하나 정도 나와요. 분배적 정의에 대한 기준. 짠. 자, 분배적 정의인데 세 가지 분배적 정의 기준이 있어요. 업적에 따른 분배와 능력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 세 가지로 나누는. 자, 근데 분배 정의는 얻는 실현해야 돼, 아니면 천천히 실현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천천히 뭐요? 분배 정의 중요한 가치잖아. 빨리 실현해야죠. 그래서 얻는 필요하다. 분배 정의는 얻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죠? 그러면 어떤 분배 기준이냐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자 6조각을 완전히 평등하게 잘랐습니다. 완전하게 동등하게 갈라진 6조각이야. 이거를 3명이서 먹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6조각을 3명이서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좀 정의로워 보여요? 이 2조각씩 먹는 게 일반적으로 정의로워 보이죠? 근데 업적에 따른 분배에 따르면 얘네가 돈을 동일하게 내지 않았어. 그래서 한 사람은 2만원 내고 3만원짜리 피자인데 한 사람은 만원 내고 한 사람은 돈 안 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도 2조각씩 먹는 게 좀 정의로워 보이나? 그건 아니죠. 그죠? 2만원 낸 사람이 3조각이나 2조각 먹고 2만원 낸 사람이 2조각이나 2조각이나 3조각, 2조각이나 1조각 먹고 얘는 안 먹거나 한 조각 먹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기여한 바에 따라 내가 돈을 낸 것만큼 가져가라. 이게 업적에 따른 분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뭐냐면 이렇게 다시 8조각 있을 때 사실은 세 사람이 돈을 이렇게 동등하게 냈는데 어떻게 먹었냐면은 얘는 한 명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아침, 점심만 먹고 와서 저녁 모임이 왔는데 저녁을 먹어야 돼서 조금 배가 고픈 상태고 한 명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었어요. 아주 배가 고픈 상태야. 쫄쫄 굶는 상태라서 그때도 이제 다 똑같이 가져가는 게 정의로워 보이진 않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은 사람이 3조각이나 4조각 가져가야지. 그지? 그 다음에 저녁만 안 먹은 사람이 2조각, 1조각 가져가고 저녁까지 먹었는데 배부른 상황이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 안 먹거나 한 조각만 먹거나 그렇게 해야죠. 그지? 그래서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가져가게 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로. 느낀 잘 알겠지? 능력에 따른 분배는 왜 업적에 따른 분배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공통점도 많고 둘이 같이 묶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따로 우리를 떨어뜨려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치를 분배해야 되는데 업적이 없는 애들이 있어. 누가 업적이 없냐면 신입사원 같은 애들이 업적이 없어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직장인의 업적은 뭐 판매 실적이라거나 뭐 성과 뭐 이런 게 보이잖아. 나오는 지표가 있다고. 근데 신입사원은 업적이 없죠. 걔네는 뭘로 뽑은 거야? 그래서 능력으로 뽑은 거야. 예를 들어서 신규 강사를 채용을 합니다. 제1 학원에서 신규 강사를 채용하는데 한 명 강사는 10년 동안 엄청 열심히 A 강사는 10년 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스킬도 많이 있고 이제 대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진학시킨 경력이 있어. 증명이 된단 말이야. 업적이 따른 건데죠. 얘를 강사 그 원장님께서 채용을 하면 업적에 따른 분배를 따른 겁니다. 근데 B 강사를 보니까 얘는 경력이 없어. 근데 대신에 학벌이 서울대예요. 그지? 그러면 얘는 능력은 업적은 없긴 하지. 업적은 없지만 얘를 만약에 잘 키워가지고 지금 실력은 아직 없겠지. 근데 꽃태를 보니까 머리도 좋을 것 같고 좀 말하는 거 보니까 말도 유창하게 다루도 잘할 것 같단 말이야. 얘를 뽑아가지고 더 공부를 시키면은 이 A 강사를 뽑은 것보다 우리가 더 실적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얘 강사, 이 B 강사를 뽑아. 그럼 능력이 있다는 분배에 따른 거예요. 이해가지? 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의 공통점과 얘의 차이점을 묻기도 하고 얘랑 조금 다른 것 같지. 그래서 얘랑 얘의 차이점을 묻기도 해. 그래서 이거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얘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장점, 단점별로 다 알고 있어서 조금 헷갈려.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여기도. 복잡할 뿐이지 어렵진 않아. 다 들으면 쉽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오는 용어들만 처음에 보면 된다. 자, 공통 요소 봅니다. 동그라미 1, 2, 3번 보이니? 성취 동기, 창의성, 생산성, 2번 과열 경쟁, 3번 사회적 약자 배려는 이 모든 것들의 장점 혹은 단점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봅니다. 괄호 1번. 자,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의 장점이에요. 보이니?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의 장점인데
네, 동그라미 1번.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 많이 업적을 쌓으면 혹은 많이 능력이 있으면 많이 분배해 주면은 성취동기 창의성 생산은 어떻게 할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올라가겠지. 그래서 1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를 따르면 성취동기 창의성 생산성은 올라가요. 그지? 성취동기. 단점으로 갑니다. 저 밑에 보면은 2번 있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과열 경쟁입니다. 많이 업적을 쌓으면은 많이 보상해 줄 거야. 그러면 과열 경쟁은 심화될까 완화될까? 심화되겠지. 그게 단점입니다. 과열 경쟁은 심화될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주말에 와가지고 고통받고 있잖아. 대학이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를 따르기 때문에 대학이 가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는 어때?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 배려는 감소하겠죠. 줄어드는 게 단점입니다. 단점. 그럼 얘네 둘이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고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야. 그지? 네.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는 성취동기는 어떤가? 4번. 아 잠깐만. 뭐부터 나와있냐? 2번 장점이니까 저기 괄호 4번으로 갑니다. 과열 경쟁부터 나와있죠. 필요에 따른 분배를 따르면 과열 경쟁은 완화될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성과를 어떻게 내든 간에 그냥 많이 필요하면 많이 줄 거란 말이야. 아무리 노력 안 하겠지. 과열 경쟁은 완화될 거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는 어떻게 되니? 많이 필요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 배려는 증가하겠죠. 5번에 위로 가는 화살표. 그다음에 6번 성취동기 창의성 생산성은 역시 필요에 따른 분배. 내가 아무리 노력 안 해도 아무것도 안 줄 건데 노력하든 말든 똑같이 줄 건데 굳이 노력해야 돼. 성취동기는 내려갈 거고. 괜찮죠? 아주 쉬운 내용이었고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만 보자. 개별적으로. 자, 업적에 따른 분배의 장점 갑니다. 7번에 업적에 따른 분배에 따르면 장점. 평가 기준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여기서 수치로 나오는 건 업적에 따른 분배밖에 없어요. 업적 능력 필요 중에 뭔가 수치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따다다다 수치적으로 나열시키는 예가 없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 말로 쓰이냐면 그래서 비교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도 나와요. 공정성이 공정성. 8번에는 공정성. 9번에는 능력에 따른 분배를 따르면 잠재 능력을 실현할 기회가 있습니다. 잠재 능력 실현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얘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은 경력 있는 신인만 뽑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발휘할 기회가 없지. 그래서 잠재 능력에 따른 뽑아주면 너는 실적은 없지만 한번 일해봐 라고 잠재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하면 잠재 능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겠지. 얘는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평가 기준은 분명할 겁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른 분배를 따르면 10번에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어요.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불평등은 배려가는 거죠. 당연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줄 건데. 그리고 단점으로 가서 11번에 단점입니다. 단점은 업적에 따른 분배를 따르면 서로 다른 평가 기준. 문자로 외우십시오.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비교하기에 서로 다른 업적을 비교하기 곤란합니다. 자, 영어 과목하고 사회 과목이 있어. 영어 과목은 1등급인 친구랑 사회 과목은 2등급인 친구. 그다음에 영어 과목은 2등급이나 사회 과목은 1등급인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지? 알 수 없어. 작년까지는 이거였어. 왜냐면은 국영수 4반이 443이 좀 국룰이었거든. 사회 시수가 영어보다 시수가 낮았어요. 그지? 근데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통합사회 시수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4시수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얘가 좀 더 우수한 대학에서 평가하기를 작년에는 얘가 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됐단 말이야. 올해는 여기가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가니? 여기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거든.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거든. 반대로 말하면 이 평가 기준을 정할 때 되게 전통이 심해. 그지? 이 평가 기준에 따라 하면은 작년까지는 얘가 더 유리했단 말이야. 그러면 작년에는 얘가 불만을 가졌겠지. 올해는 얘가 더 유리할 거야. 그러면 이 애가 불만을 가질 거 아니야, 올해는.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업적을 비교하기 곤란해서 서로 갑자기 비교 기준을 들이미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7번에 능력에 따른 분배의 단점인데 7번이 어디가 있어? 7번이 여기가 있죠.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이 명확한 건 이거 같다 그랬죠? 능력에 따른 분배는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단점이에요. 평가 기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하드하다. 그리고 12번에는 별표 하나 치고요. 12번에는 별표 하나. 우연적 요소라는데 이 우연적 요소가 어떤 거냐면 선천적이거나 환경적 요소를 우연적 요소라고 해요.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쉬워요. 자, 수능 성적에 따라 분배를 할 건데 이 수능 성적은 사실은 뭐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머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IQ, 그지? 그래서 IQ라는 거는 선천적이고 타고난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이 노력을 해도 뭐 시간 효율이 다를 텐데. 그리고 수능 성적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얘가 열심히 노력한만으로 나오지 않고 그때 그 학생이 어떤 교육 과정을 밟았는가, 사교육을 빡시게 받았는가, 그냥 공교육만 대충하고 그냥 좀 질 낮은 강사 수업을 받았는가 따라 금수저인지 흑수저인 거 따라 수능 성적이 많이 달린단 말이야. 근데 IQ가 좋게 태어나고 내가 금수저 흑수저로 태어난 거는 로또예요. 그치? 그냥 단순히 랜덤한 거잖아. 사회적 가치 분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야 운에 따라 결정하는 게 말이 돼? 라는 비판을 자주 봤어. 괜찮지? 네. 그래서 우연적 요소,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게 능력에 따른 매일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어. 업적과 능력이 서로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얘가 수능 올 1등급이라서 똑똑해 보이네라면서 서울대 입학을 딱 시켰어. 근데 갑자기 얘가 들어오더니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출신 얘 강사를 잘 가르치기라 쓰면서 딱 뽑아놨더니 사실은 이제 업무 태만 뭐 이런 거 막 사실 되게 게으르게 일하고 막 이런 학생이었던 거죠. 이런 강사였던 거지.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보면은 업적을 많이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비례하지 않는다가 단점.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을 한정돼 있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필요에 따른 분배가 사회복지제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제도를 하더라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잖아.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나는 진짜 기초생활수급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줘? 라면서 그래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단점이다. 괜찮지? 5분이 납시다. 단점까지 해봐. 이어서 합니다. 끝까지 개별적으로 장점, 단점들이고 자주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인데 장학금을 주는 거는 뭘까? 장학금을 주는 거는 세계 뭘까? 셋 다 해당될 수 있어. 근데 어떤 장학금인지에 따라 다르거든. 네.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거부터 만약에 수능 너네가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성적이 나오잖아. 네.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을 간다. 이거는 능력에 따른 분배일까? 업적에 따른 분배일까? 능력에 따른 분배일까? 왜냐하면은 너네로 치면 업적에 따른 분배지. 왜냐면 수능 성적이 너네의 업적이니까. 네. 근데 나눠주는 사람 기준이거든. 대학에서 너네를 선발하잖아. 네. 대학생의 업적은 뭐예요? 대학생을 선발하는 건데 대학생의 업적이 뭐야? 대학도 평균 학점이에요. 전공 과목, 교양 과목의 평균 학점이 업적인데 너네는 업적이 없죠. 업적이 없잖아.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은 업적인데 수능 점수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대학교 입장에서 보는 거죠. 대학이 선발할 때는 그래. 네. 근데 선발자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 분배를 해주는 사람 기준에서 업적에 따라 분배할지 능력에 따라 분배할지를 나누는 거라서 네. 대학교 입장에서는 너네는 업적이 없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분배예요. 수능 성적에 너네가 와서 올 1등을 바라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도 있잖아. 네. 그지? 업적과 능력이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따라 분배하는 거는 능력에 따라 분배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은 장학금을 줄 건데 대학금이 1,000만 원 있다 그래. 근데 1,000만 원 중에 일부를 수능 1등급 하는 신입생들한테 준다. 그럼 수능 1등급 하는 신입생들한테 주는 거는 능력에 따른 분배겠지. 근데 똑같은 대학교 장학금을 이제 졸업생들한테 대학교 학점 평점에 따라 준다. 그거는 업적에 따른 분배겠죠. 그지? 네. 그리고 또 일부 장학금은 어떻게 줄 거냐면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등록금 대출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부모님이 다 등록금 대줘가지고 자기는 그냥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고 당연히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불리할 거잖아. 얘네들한테 사회적 약자라고 보니까 얘네들한테 따로 장학금을 더 챙겨준다는 필요에 따른 분배겠지. 그래서 사례가 그 경우가 케이스가 뭐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장학금도 혹전 능력 필요에 따라 다른 분배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사례로만 나오는 거는 법적에 따른 분배는 성과 금 혹은 성과 급인데 성과 금은 현금할 때 급자고 성과 급은 급여할 때 급자고 성과 금 혹은 성과 급이 법적에 따른 분배로 들어가요. 이거는 보너스 개념이다. 그래서 원래 월급 따로 바뀌는 거 있고 이제 이달의 판매 왕, 이달의 우수 사원 이런 거 해가지고 따로 보너스로 주는 거 성과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에 따른 분배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능력에 따른 분배는 자격증 같은 게 사례로 나옵니다. 자격증. 그래서 17번에는 성과금, 18번에는 자격증, 그리고 19번에는 복지 정책, 복지 제도 이런 게 나와요. 복지. 이거는 내가 뭐 워드 1급 자격증이 있는데 그 학원 입사할 때도 쓸 수 있는 건 다 써서 냈단 말이야. 워드 1급 자격증이 있어. 근데 생각보다 우리 학원은 좀 워드 작업 이런 거 문서 작업 좀 많거든요. 네. 이제 내가 문서 작업을 열심히 한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죠. 그게 내가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증명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격증은 그냥 능력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업적이 있다는 분배가 아니고 능력에 따른 분배로 들어가고 복지제도는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챙겨주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로 들어가고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대표 사상과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어디서 나왔냐?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정이 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얘기했죠. 근데 그 같은 것은 같게 할 때 분배해주는 기준이 각자의 가치인데 업적 능력이에요. 각자의 업적이나 능력에 따라 권력, 명예, 재화를 분배한다. 다르게 분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업적에 따른 분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가 뭐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상? 공산주의 사상 창시한 인물입니다. 공산주의. 뭐 피뭐? 그치. 피로스 혁명의 깃발이죠. 왜 빨간색이냐면 얘가. 독일 사람이고 독일 출신이긴 한데 혁명은 소련에서 먼저 일어나겠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어떤 계열이냐면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후려쳐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에 공산적 사회주의 있고 뭐 공산주의도 있고 아나키즘 같은 계열도 무장부주의도 사회주의 계열을 보거든요.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이제 널리 유행했던 사상이지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철학정책 아니 이건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세계에서 옛날에는 비스마르크랑 마르크스랑 막스 베버랑 다 다른 사람이에요. 네. 애들이 이름이 헷갈려가 이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막스 베버는 사회과학자고. 좀 옛날에 거의 다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면 어디냐? 네. 이름이라도 들어봤으면 다음에 얘기할 때 그때 그거 그 정도로만 알면 돼.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분배를 주장하냐면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해요. 마르크스가 한 얘기거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하는 건 안 나왔다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뭐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 주장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가지 이제 평등의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평등. 일단은 사회제도부터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있으세요. 자본주의에서 주장하겠죠. 많이 이룬 사람한테 많이 넘겨주고 많이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여기는 자본주의 계열에서 중시하는 거고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에서 중시하는 거고. 여기는 사실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대변하는 입장이에요. 사상이. 여기는 노동자들 입장 대변하는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평등 개념이 있거든요. 두 가지 평등 개념이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인데, 자, 옛날에는 뭐 흑인들, 백인들 경쟁을 시킬 때 흑인들이 저 뒤에서 출발했어. 그러니까 원래 흑백 차별식의 흑인들이 차별받으면서 기회가 박탈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으니까 흑인들이나 백인들이나 다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하자. 이게 기회 평등이에요. 그치? 근데 기회 평등해가지고 흑인들도 다 같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니까 누구만 이겨? 그래도 백인만 이겨. 이건 뭔 얘기냐면 사회 구조 자체가 일단 백인 기준으로 따져 있단 말이야. 20대 청년, 뭐 노약자, 어린이, 뭐 여성 다 같이 출발선을 출발하면 누구만 이기는데 당연히 20대 청년만 이긴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은 거다. 어떤 게 진짜로 평등하다고 보는 거냐면은 좀 비슷하게 도착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평등이다 라고 보는 게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쪽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얘는 뭐 20대 청년은 저 뒤에서 좀 출발하게 하고 어린애는 뭐 싱싱카 좀 세워주고 그다음에 여성들은 좀 앞에서 출발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기회평등을 강조할 거고 이제 능력 업적에 따른 분도 이거 얘기해요. 그다음에 결과의 평등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질적 평등이라고 부르고 실질적 평등. 그리고 얘는 뭐라고? 얘 나중에 복지제도 있잖아. 사회복지제도 쭉 해서 이런 걸 얘기할 거고 비판을 받을 때는 역차별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역차별을 받냐면 20대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겠지. 같은 경쟁을 쓰면 내가 입사할 건데 여성 할당제로 만약 여성이 입사하면 내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까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까지. 다음에는 조금 심한 내용인데 이게 2단원을 풀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가지고 자 요까지 나왔던 이쪽 이제까지 이제 정의를 추구했던 여러 분배 방식들이 각자의 기준이 맞다면서 싸우겠죠. 나는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많이 업적으로 이룬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정당할 것 같아. 자본가들 입장에서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나눠주는 게 정당할 것 같아. 노동자들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어떤 사상가들이 나오냐면 야 너네는 이미 결과를 정해놨잖아. 노동자들이 많이 분배받는 거, 자본가들이 많이 분배받는 그 결과를 정해놓은 다음에 너네 분배 기준을 너네 입장에서 끼워 맞춘 이거를 정형적 원리라고 비판해요. 형태가 정해져 있는 분배 기준을 들이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싸우지.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너네가 정한 거를 규칙에 따라 분배받는 결과가 아니라 규칙 자체를 정하는 절차에 집중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절차적 정의라고 나옵니다. 두 명 나올 건데 롤스랑 노지기라는 사람이 일단은 밑에 요것도 보잖아. 결과적 정의입니다. 업적, 능력, 노력에 따른 분배는 자본주의에서 강조합니다. 22번 자본주의.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에서 강조해요. 사회주의. 이거는 방금 본 거죠. 그리고 사회적 효용 누가 얘기해야 되겠니? 무슨 주의에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공리주의, 그렇지. 공리주의에서 얘기할 겁니다. 23번은 24번은 공리주의. 그리고 이거는 주의하시고 25번에 절대적 평등인데 절대적 평등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원래 막 애들이 절대적 평등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고 막 북한의 배급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사회주의에서 절대적 평등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의 평등. 이게 절대적 평등을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N빵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휠체어를 하나씩 다 나눠준다고. 근데 내가 휠체어가 필요해요? 아니지. 휠체어는 어르신들 다리 불편하신 분들한테 2개, 3개씩 가야지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필요에 따른 분배는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개념이에요. 절대적 평등은 형식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괜찮지? 근데 왜 있어요? 그래 이런 개념으로 오답선도 되니까. 그 절대적 평등을 추구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에서 절대적 평등을 추구한다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다만 주의를 하는 게 필요. 26번이 절차적 정의예요. 절차적 정의. 얘는 규칙 정하자네. 규칙 정하자. 그러니까 27번에 두 명이 나오는데 27번에 공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규칙을 만들자 롤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규칙은 따로 이제 뭐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결과에 상관없이 소유 권리만 보장하는 규칙을 정하자라고 했던 애가 노직입니다. 어떻게 분배되는 결과는 상관이 없어. 그냥 소유 권리만 철저히 소유 권리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먹는 노직. 그래서 거기만 보장하는 형식으로만 분배되면 다 괜찮아. 어떤 결과가 나도 상관없어. 노직이라고. 2명. 여기서는 정의로운 26번 절차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괜찮니? 네. 일단은 6의 1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7의 1단원, 7의 1단원이 끝났고 25번, 2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5번, 26번 49페이지에 여기도 1분 30초.
25번 누구니? 아리스토. 아리스토텔레스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를 풀면 되지. 작년 덕성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셔가지고 조금 이제 윤리 내용을 포함해서 냈어요. 근데 다 가르친 거 안에 있습니다. 25번은 설명. 26번 괜찮니? 1번? 1번. 풀이 필요합니까? 애매한 거 있니? 아니. 6번? 없지. 25번만 봅시다.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건 알겠지. 위에 보면 옳은 하고 옳지 못하게 하는 성품이고 쭉 내려와서 특수적,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이 있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밖에 없어. 네. 자, 기억 봅니다. 일반적 정의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거 맞니? 준법 정신이잖아. 법을 준수하는 정신이 네. 준법 정신이에요.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준법 정신이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기억. 니은 부분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몫을 결정하는 것.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에 따른 분배를 주장을 하잖아. 뭐에 따른 분배? 필요? 아니 능력, 업적에 따른 분배를 따랐잖아요. 이게 방금 내용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48페이지.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의 대표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네. 뭐지? 그래서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는 무슨 절차적 정의에 들어가요? 결과적 정의에 들어가요? 결과적 정의에 들어간다. 그러면 니은에 보면 자, 부분적 정의는 이거 부분적 정의가 특수정의잖아. 분배 교에서 분배적 정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배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몫을 결정하는 것이 맞니? 결과. 아니지. 이미 결과를 정해놨잖아. 네.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로 분배하는 결과를 이루는 게 정의롭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니죠. 그럼 절차를 통해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지. 롤스나 로직 같은 애들이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는 결과적 정의라서 절차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롤스 로직이 절차를 통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괜찮니? 네. 디귿.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무슨 정의예요 이거? 부분적 정의 중에 뭐니?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 정적 종이죠. 손해만큼 배상하게 하고 이익만큼 보상하게 하는 거잖아. 네. 그럼 교정적 정의에 따라 교정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입니까? 산술적 비례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지? 교환 결과를 공정하는 게 교환 결과가 딱 더해가지고 0이 되게 만드는 게 교환적 정의였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이익만큼 보상하게 하고, 내가 플러스 됐으면 얘는 플러스 그만큼 해주라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 교환해서 손해를 봤으면 그만큼 얘는 마이너스 시켜서 주라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지. 손해만큼 손해 보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손해 이익 결과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산술적 비례지. 산술적. 그래서 이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디귿은 기하학적 비례가 아니라 산술적 비례의 근거에 보상해야 한다고 고쳐야겠죠. 리을 개인의 가치나 공적에 상하여 명예나 권력 등을 분배하는 것, 이게 분배적 정의잖아요. 분배 교교 중에서 특수적 정의 중에서 분배적 정의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도 맞아서 리을이 정답이다. 괜찮니? 그냥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나온 건데 이 정도는 많이 어렵게 된 건 아니야.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쉽다. 여기는 정의가. 자, 1단원에서 우리가 뭐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동서양의 정의 이런 거 정의에 대해서 본 거고, 2단원에서는 정의관인데 이 정의관을 자유주의 정의관하고 공동체주의 정의관으로 나눠서 봅니다. 공동체주의. 뉘앙스상 자유주의는 뭘 좀 더 중시하겠니? 자유주의. 자유인데 개인을 조금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집단이나 개인 중에. 공동체는 집단이나 개인 중에 공동체를 조금 더, 집단을 조금 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정의관,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자유를 적었었어. 자, 그러면 그 정도 느낌만 두고 1번에
자유주의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공동체주의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내가 어디서 했냐면 기계론적 세계관, 공동체주의 세계관. 우리가 생태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할 때 한번 했다. 이래서요? 1학기 때 2단원에서 했지. 자연만 알죠, 자연만. 인간 중심주의 자연만, 생태 중심주의 자연만. 기억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기체란 말을 그때도 썼는데 어떤 게 유기체입니까? 생물. 그치, 생명 살아있는 게 유기체예요. 뭐 과학적 의미로는 탄소화합물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이렇게 하는데 내용보다가 어려워가지고 꺾고 그냥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살아있으면 유기체고 죽어있으면 무기체다. 네. 그래서 여기는 공동체주의라서 공동체 집단 자체가 살아있는 개념으로 보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는 집단이라는 거는 개인의 단순 조각과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는 집단은 단순 총합 플러스 알파예요. 적으십시오. 3번에는 단순 총합, 4번에는 총합 플러스 알파. 여기는 자유주의는 개인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그냥 개인이 모인 거고, 이건 반평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네 성적을 쭉 다 더한 다음에 그냥 머릿수로 단순 나누기 한 거. 네. 너네 성적, 너네 개별 성적이나 너네 반평균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의 차이가 있지 않아. 네. 근데 여기는 그 A 알파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거든. 뭐그 4년 그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우리가 독일팀을 한번 이긴 적이 있거든요. 2000 몇 년도이냐? 2016년도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 한참 전입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팀 이겼는데 그때 독일팀 이길 때 우리나라 선수들 몸값이 독일팀 몸값이 20분의 1밖에 안 돼. 우리는 절대 자유주의적 관점, 기계론적 관점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독일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이 그때 세계 1위였거든. 그러면 근데 이겼다는 거는 그때 당시 우리 팀 컨디션, 팀워크, 감독의 전술, 지휘 뭐 이런 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지고 개개인들로는 약하지만 전체 팀으로는 우리가 더 강했다는 거죠 그날. 네.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는 이 개개인들을 더한 집단 자체로 살아있는 그 존재로 봐. 그래서 여기는 기계론적이잖아. 그래서 고양이 눈, 꼬리, 다리, 꼬리 고양이 눈, 꼬리, 다리, 심장, 팔 이런 거 다 따로 있는데 얘네를 합치면은 얘네는 그냥 기계 고양이에요. 그래서 합친다 그래도 살아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는 눈, 꼬리, 다리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살아있는 고양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 다리 이런 거, 꼬리, 팔 이런 거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제 생각에.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카리나 있잖아. 카리나가 S파이죠. 네. S파이 카리나가 자유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이제 카리나가 잘 나가는 이유는 그냥 카리나가 잘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파이든 어떤 상관없고 얘가 S파를 나간다고 해도 얘는 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주의 세계관을 따르면 카리나가 잘 나갔던 이유는 S파는 멤버 속에 속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멤버들 간의 케미라거나 관계라거나 같이 할 수 있는 포텐 같은 게 좀 잘 펴졌기 때문에 잘 나갔던 거라서 얘가 만약에 S파를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뜰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개인이 먼저고요. 자유주의는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서는 집단에서 개인이 비롯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사회가 개인으로 비롯되고 개인이 사회로부터 비롯된다까지 나와있죠. 그리고 인간과는 그냥 이것만 보면 압니다. 내용 안 들었기 때문에 개인은 여기는 독립적 존재고요. 독립적 존재. 어디로부터 독립돼 있다? 사회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 세계관에서는 개인은 서사적 존재다. 이야기를 쓰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제식으로 나올 거야. 네. 나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이 도시의 시민이면 저 도시의 시민이라고 제식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야. 서사라는 건 이야기거든요. 대선하시할 때 그 서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라서 애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는 나 자신의 스스로 이야기를 홀로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유주의 아닙니다. 서사적 존재 여기서 보고. 그다음에 연고적 존재라는 단어 나와주죠. 연고적 존재. 6번이 연고입니다. 5번이 독립이고. 당연히 연고전 아니고요. 당연히 후시딘 아니고요. 좀 주로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연고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연고주의. 어떤 거 얘기한다고? 혈연. 그렇지. 혈연, 지연, 학연, 흡연은 아니고 왜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혹은 연고지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 야구 보면 애들이 다 아는데 뭐 부산이 롯데의 연고지다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럴 연자 이런 연자의 까닭고자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개인은 누구랑 인연을 맺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떨어져 살 수 없고 독립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존재다. 이거는 샌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샌델. 영고적 존재다 정도로 알면 되고, 중시하는 가치는 당연하죠. 자유주의에서 뭘 중시하겠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겠죠. 개인선을 중시하는 거고,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의 의무 책임을 강조할 거고 공동선을 중시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선지 Q 첫 번째 거 봅니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자유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해. 맞아요?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조화를 추구하지 않지.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선이 더 중요한 가치인 거고,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선이 더 중요한 가치인 거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밑에 걸 틀려옵니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서는 두 번째 Q, 개인선과 공동선의 공존을 인정한다는 맞을까?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가 80점까지 맞기 쉬운데 네. 90점, 100점 맞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맞춰야 90점,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개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장난을 마시죠. 뉘앙스 가지고. 그래서 문해력이 좀 있어야 풀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가 개인선을 강조하잖아, 자유주의는. 근데 공동선을 아예 부정하니 그럼? 부정하진 않아. 그냥 이걸 더 강조할 뿐이에요, 자유주의에서. 공동체주의에서는 반대로 공동선을 더 강조할 뿐이지. 개인선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자유주의에서 공동선을 부정하는 거는 적으십시오. 7번에 이기주의라고 따로 개념이 있어요. 이기주의는 공존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주의는 공존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주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인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공동선만 중요해를 집단주의라고 합니다. 집단주의인데 이 집단주의가 국가규모로 커지면 전체주의라고 해요.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거는 개인주의라는 거는 좀 약간 같이 중립적으로 쓰이거든요. 부정적으로 쓰이잖아. 근데 집단주의는 나쁜 뉘앙스로 쓰여요. 여기서 집단주의라는 거는 님비 핑피 현상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지역만 중요하고 쓰레기 처리다가 우리 주변에 주면 냄새나고 안 좋잖아. 집값 떨어지고 다 같이 반대한다.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다 님비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을 지을 수 없으면 한반도가 전부 다 쓰레기 천지가 되겠지. 쓰레기 매립지를 못 지으니까.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 하면서 집단주의라는 것도 나쁜 뉘앙스로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대표 사상가 정도만 합시다. 자유주의 9번에는 롤스. 아까 얘기했지. 둘 다 자유주의자예요. 롤스랑 노직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공동체주의 사상가는 맥킨타이어. 그다음에 맥킨타이어. 맥킨타이어. 미국 다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왈처, 맥킨타이어, 샌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1, 12, 13가 마이클 왈처 다른 사람이지. 왈처, 맥킨타이어, 샌데 세 명이거든요. 11, 12, 13번 왈처, 맥킨타이어, 샌데. 그리고 얘네는 제시문이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사람이랑 알 필요 없습니다. 맥킨타이어랑 샌델은 보면은 공동체주의스럽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얘네 사상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그냥 공동체주의 사상가라고만 알면 돼요. 얘네는 따로 제시문이 나오고 조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따로 알아야 됩니다. 제시문 나올 때 록스는 뭐가 키워드라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나와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합니다. 적으십시오. 14번에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개인의 기본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소유권을 보기 때문에 여기 소유권은 생명권, 자유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보고, 왈처는 다원적 정의라고. 다원적 정의. 요거는 키워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롤스는 이름이 룰이랑 비슷하죠. 룰. 그래서 공정한 규칙을 정한다. 실제로 만장일치로 합의하거든요. 만장일치로 합의된 규칙에 따른다 해서 공정한 정의라고 하고, 룰 생각해서 여기는 내 노동과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유 권리는 정당해. 이렇게 노동과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유 권리는 정당해. 왈처는
이 다원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Y처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문장을 조금만 바꿔서 요거를 조금만 바꿔서 다원적 정의를 다왈처 정의 이렇게 다왈처 정의 그래서 좀 다원적 정의가 단어가 나오면 Y처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키워드를 따로 외워야 되고 맥킨타이어랑 샌델은 그냥 사람 이름 알면 되거든요. 얘네가 공동체 주의라는 걸 알면 된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타이어에서 나옵니다. 타이어가 굴러가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그래서 타이어가 굴러가다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맥타이어가 그래서 맥킨타이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애물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바퀴를 4개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면은 자동차가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굴러갈 수 있겠지. 그래서 공동체주의죠. 공동체. 다 같이 타이어들끼리 모여서 장애물을 넘어가니까. 그리고 샌델은 공동체가 사람이 많으니까 샌델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사람 이름만 외우면 돼요. 괜찮죠? 짠. 그리고 롤스 로직은 굉장히 빡빡하게 나와요. 너네 선생님이 어디까지 가르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어디까지? 근데 왜 너네를 해야 되냐면 어제 장충은 사실 이렇게까지 내시는 걸 필요는 없거든. 근데 수능 예시문항 28년 수능 예시문항이 세게 나왔죠. 이미 나왔죠. 근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 생률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교육 과정이 그렇게까지 안 나오거든. 문제를 왜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훨씬 좀 딥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불안해서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좋은 쌤 수업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프린트도 안 하고 PPT를 좀 띄울 것 같은데. PPT를 나눠주긴 하나 근데. 아니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가지고 제가 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PPT를 한번 이번에 봅시다. 시간 없어서 PPT를 못 봤는데 문제가 좀 PPT랑 그때 급하게 올렸을 거예요. 민박에서. PPT랑 학교 교과서 위주로 나와가지고 너네는 계약하면 교과서로 같이 수업 나갈 겁니다. 샀어요. 아니 그냥 교과서. 그냥 읽었어요. 그냥 교과서. 자습서를 내가 1학기 때 다 사라 그랬는데 굳이 뭐 살 필요가 있나 싶긴 했어. 왜? 샀으면 풀어봐. 당연히 교과서 위주로 거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자습서를 풀어보면 당연히 도움이 돼요. 당연히. 네. 그리고 또 규칙 경향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 자습서를 푸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롤스 로직 정의 원칙 요까지는 다 외워야 된다. 뒤에부터는 조금 심하거든요. 심한 내용이라서 이렇게까지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가르칩니다. 왜냐면 뭐 수능이 어렵게 나오기도 해서 공부해두는 게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가르칠 거고 앞에 나오는 요까지는 다 외워야 돼요. 자, 롤스 로직 정의 원칙 이거만 딱 외워가도 오늘 수업의 한 20%는 가져가는 거예요. 20%. 자, 롤스의 정의 원칙이 3개가 나오고 얘네는 롤스는 규칙을 정하는 거에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있어. 정의의 1, 2 원칙이 있습니다. 로직은 소유권만 보장하면 되는데 소유권을 지키는 원칙들 얘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 원칙은 뭐냐면 롤스의 이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평등한 자유 원칙이면 평등 원칙입니까? 자유 원칙입니까? 자유 원칙이야. 꽃게는 꽃이 아니라 개죠.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얘는 이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원칙, 이 원칙이랑 충돌하면 이 원칙을 따라하는 거거든. 자유주의자, 기본적으로. 이 원칙은 두 개가 있는데 이 원칙의 첫 번째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고요. 기회 균등. 이 원칙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유권 보장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기본권 보장하자는 거야. 평등한 자유 원칙은 기본적 자유,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고 기회 균등은 출발선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하자.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거,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거고 차등 원칙은 도착선 맞춰주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평등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 같은 거 시행하자는 겁니다. 차등의 원칙은 밑에 한 적어놔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최소 수혜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 복지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 합의하냐면 여기 그 합의하는 무죄의 배의를 쓴 원초적 입장의 개인이라고 나올 거야. 처음 이제 영혼 상태로 사람들이 사회 규칙을 합의를 할 건데 내가 가장 사회적 약자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잘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뭐 자유방임 사회도 있고 균등 분배 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제도의 차이도 있는데 내가 최소소에다가 태어났을 때 사회자가 태어났을 때 가장 최대 이익을 얻는 사회는 여기겠죠. 그래서 복지제도를 추구하는 걸로 결정이 난다 그래요. 롤스 생각대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 원칙, 차등의 원칙 세 가지를 외워야 되고 차등의 원칙은 최소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 최대 이익은 복지제도다 정도까지 알면 돼요. 노직은 1, 2, 3원칙인데 노직이 더 쉽습니다. 1원칙, 2원칙, 3원칙인데 1원칙은 처음에 얘는 소유 권리 강조하잖아. 처음에 물건을 얻었을 때 최초 취득의 원칙이야. 최초 취득. 물건을 내가 획득했을 때에 어떤 소유 권리를 정당하게 얻는가. 이것도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내 노동력이 들어가면 정당한 최초 취득이에요. 내 소유 권리가 인정되고 그다음에 이전 양도의 원칙입니다. 남한테 전달해주고 내가 직접 물건을 안 만들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발적 동의와 그다음에 내가 그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내가 정당하게 소유 권리를 이전하는 걸로 봐. 양도의 원칙. 그다음에 만약에 취득이나 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소유물은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겁니다. 소유물과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가 나서 규정해 줍니다. 규정의 원칙. 그리고 밑에 비고해가지고 기타인데 우선성의 원칙이라서 뭐가 이거 두 개 충돌하면 뭐가 더 우선한다고? 이 원칙과 이 원칙이 충돌하면 얘가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랑 내 개인의 뭐 참정권, 투표권 뭐 이런 거랑 충돌했을 때는 이 원칙이 말합니다. 여기는 1원칙, 2원칙은 소유 권리가 발생해요. 내가 만들거나 혹은 내가 정당하게 양도받았으면 나한테 소유권이 생기는데 3원칙은 소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원칙은 교정하는데 얘는 국가의 역할을 되게 축소하라는 거거든요. 최소 국가가 이상적 국가다. 근데 이 교정의 역할은 국가가 대행합니다. 이 국가. 나도 그걸 알았죠. 교정 국가가 대행합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고 요거는 외워야 돼요. 내용이 이거는 진짜 얇게 들어가거든. 내용 조금 더 깊게 가지고 있는데 요거만 외워도 오늘 20% 외우고 맞아.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웠니? 오케이. 천천히 합시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니? 지금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10분 있다 쉬는 시간 때. 사진치에 먹기.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은 평등한 자유 원칙이야. 얘는 뭐라고? 자유주의자죠. 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여기는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서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이렇게 보면 네.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가고 싶은 거죠. 자유주의.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무지가 이게 쉽죠 그냥. 이건 따로 안 만들었는데 네. 취득하고 양도하고 안 됐으면 교정하고까지 네. 세 개. 한번 해보고 합시다. 이런 식은 뭐라고? 취득. 취득의 원칙, 이 원칙은 양도. 양도의 원칙, 3원칙이 교정. 교정의 원칙입니다. 10분 있다 합시다. 야? 오산 뭐라고? 덕성여고 최미 중학교 문제 좀 어렵게 돼서 거기서 많이 좀 가져오는 편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알지?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A는 둘 다 얘로 가는 거잖아. 네. 맞지? B는 여기는 오고 여기는 X로 가는 거 알죠? 아니오로 가니까. C로 가는 거는 여기만 얘기 때문에 자유주의나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A의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공동체와 무관하다라고 보는 건 자유주의 입장이에요, 공동체 입장이에요.
1번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공동체와 무관하다라고 보는 건 둘 중에 어느 입장입니까? 자유주의만 해당인데 근데 A는 공동체주의까지 오야 되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자, 이번에 A의 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A의 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와 권리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자유주의는 맞지. 네. 공동체주의는 맞을까? 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 자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뭔 얘기냐면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서는 개인 권리 같은 거 아예 보장 안 하잖아. 무시하잖아. 근데 공동체주의에서도 개인선은 그냥 공동선보다 좀 밀릴 뿐이지 개인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유와 권리라는 거는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근데 이거는 보장해야 되는 거는 무시하지 않죠. 보장을 해야 된다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근데 개인선이랑 그 이기주의랑 아니, 공동체주의랑 전체주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공동체주의에서도 개인선은 인정은 한다. 3번 B의 개인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적이고 특수적인 권리이다. 3번은 자유주의에서만 해당되는 거지. 자유주의에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고요. 노직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돼요. 그러면 상대적이고 특수적인 권리라는 것은 이쪽 경우에는 뭐 인정할 수 있고 이쪽 경우에는 인정 안 하고 뭐 그런 거란 말이야.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뭐 이때는 완전히 보장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소유 권리는 완전히 보장돼야 돼요.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어느 쪽에서요? 자유주의에서 그렇게 보지. 자유주의 B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만 예로 가면 되잖아. 근데 공동체주의나 아니오로 가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죠. 공동체주의에서는 소유권 권리를 인정하는 소유권은 인정하지. 소유권 인정하는데 거기는 뭐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 안 해. 왜냐면 공동선이랑 충돌하면은 개인 소유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잖아. 근데 어쨌든 B 쪽으로 가는 게 자유주의의 예스로 가야 되는데 자유주의에서는 3번 같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에서 소유권이 상대적이고 특수적이다 얘기 안 하죠.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라 얘기했어. 그래서 틀린 거죠. 이게 자유주의로 예스로 가는 거야 되는데 3번 선지 자체가 자유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개인은 공동체의 전통이나 가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독립적이라고 보는 거지 자유주의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이 조금 애매해요 난 사실. 5번이 좀 오답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없다라고 해서 틀린다. 근데 이게 개인의 희생을 통해 사회 전체의 보상이 돌아온다는 믿음이라는 게 공동체주의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건데 사실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사회 전체의 보상이 돌아온다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전체주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개인선을 아예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 사익을 아예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공동체를 위해 약간 희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쓰신 것 같아요. 이러면 애매한 의미가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2번이랑 5번 중에 2번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깝다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오답 시비를 이렇게 하잖아. 이런 뭐 5번 이거 전체주의라고 해석될 수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으니까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지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해가지? 근데 이거는 5번 같은 게 1, 2, 3, 4번이 답이 아닐 것 같아요. 5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유들리 있게 풀어야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롤스 노직으로 간다. 이 범위 일단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갈게요. 생윤 심하네요는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 일단 한번 들어만 봐.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대충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 오늘 세타임 다 나가는 거예요. 세타임 다 나왔죠. 딴 애들 다 나왔기 때문에. 자, 55페이지 보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무지의 베이프라는 단어가 나오고 조금 이따 설명할 거거든요. 우선 찍고 있구나. 자, 롤스가 약간 그 교수님이긴 한데 둘 다 롤스 노직이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에요. 17년 선후 벨사인데. 아까 얼굴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어. 롤스는 얼마 안 됐고 노직은 살아계시나? 노직도? 네, 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노직은 교과서에도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네. 완전 하나도 안 비슷하게 생겼고 심하게 모해화가 돼 있고. 네. 근데 그 사상가들이긴 한데 철학도들이긴 한데 약간 롤스는 문학도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소설 3기간 짤 때 막 설정집 열심히 짜잖아. 네. 설정 덕후 기질이 있어. 그래서 그 우리가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할 건데 롤스 기준에서 그러니까 합의 규칙을 정하자 그랬죠.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부루마블 게임을 해요 우리가. 사회가 불평등한데 그냥 이렇게 불평등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규칙을 합의해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불평등이 발생하면 조금 더 덜 빡칠 거라고. 너랑 나랑 만약에 부루마블 게임 한다고 칩시다.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나는 서울에 호텔에 올릴 거고 너는 무인도에 3주 동안 처박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루마블 게임 한다는 거는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1이 나오면 한 칸 가고 6이 나오면 6칸 간다는 게임 규칙에 합의를 하고 게임을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서울에 호텔을 올리고 너는 무인도에 있지만 네가 조금 덜 빡쳐할 거라고. 우리가 규칙을 따르기를 합의를 하고 이제 그 게임을 같이 한 거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데 나는 이 수업 규칙을 정할 때 어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5분 늦으면은 삭발을 시키고 클카 숙제를 안 하면 앞으로 왼팔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전부 다 수업에 안 듣고 다 숙제도 못 받고 배울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좀 빡센 규칙을 정하고 싶을 거거든. 강사 입장이니까. 근데 학생들은 뭐가 좀 변명이 많죠 맨날. 다른 과목 숙제가 많고 할머니 집을 갔다 왔고 몸이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숙제를 부담 없이 한단 말이야. 너네는 좀 수업 규칙을 정하는데 좀 완만하고 좀 러프한 규칙을 정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개인이 자기 입장을 알고 규칙에 합의를 하면은 자기 입장을 다 꾸밀 거 아니야. 자본가니까 아까 노력 필요했다는 문제 같은 거 얘기했지. 그다음에 노동자니까 노력 어쩌겠다는 문제고 노동자들은 필요했다는 문제 같은 걸 주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입장을 잊어버리는 마법의 도구를 소환을 해요. 그래서 규칙에 합의를 할 때 개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원래는 자기 입장 가치관에 다 알고 있는데 무지의 개인이라는 마술 도구를 쓰잖아. 그러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 싹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린다. 내 지위, 가치관, 명예, 재능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다음에 태어날 사회 제도를 합의를 할 때 그냥 태어나기 직전에 영혼 상태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원칙에 합의를 할까 막 이렇게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이 상황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원초적 입장. 그리고 사람들을 다 자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술 도구를 무지의 베일이라고 해요.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입니다. 무식함의 면서죠. 그걸 얘기를 한 건데 55페이지.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해보는 거야 라고 노직한테 롤스가 얘기를 하고 있죠. 너의 지위, 계층, 지능, 자산 모든 소유물이 없다고 생각해봐. 근데 노직은 자기 지위, 재능, 소유물 이런 거는 자기의 타고난 권리로 봐요. 내 재능. 롤스는 그거는 너한테는 응분의 자격이 없어라고 사회 공동자산으로 관리해 사회가 공유해야 되는 자산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직은 내가 태어나도 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만 내 소유물 왜 없애야 돼? 내가 되게 정당하게 얻었는데 완전 내 건데 절대적 내 건데 소유 권리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뭐라 하니까 롤스가 선배거든요. 17년 선배야 대학 선배. 그래서 딱 이렇게 탁 뒤집으시고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비를 쓰고 합의해보는 거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그냥 그 용어만 알려고 연어하는 거고 핵심 내용은 들어가서 봅시다. 자, 56페이지에 존 롤스의 분배정이고 정의론이라는 책입니다. 자, 정의론의 책이 나온 연도가 언제예요? 1971년도지. 근데 1971년도가 어떤 시기냐면 사회적 분위기가 단지 어땠냐면 69년도에 1969년도입니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발표가 된 시기입니다. 닉슨이라는 이름을 좀 보면 69가 들어가 있죠. 69 닉슨. 그리고 1947년을 보면 22년 차이거든요. 22년. 1991년도에 22년 차이. 여기 소련 붕괴하면서 굉장히 완전히 붕괴돼. 굉장히 완전히 끝내요. 47년도에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해요. 트루먼 독트린. 둘 다 미국 대통령입니다. 닉슨도 그렇고 트루먼도 그렇고. 트루먼 독트린은 좀 솔직한 남자죠. 트루맨이기 때문에 트루맨이라서 나는 공산주의 싫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냉전 현상이야. 트루먼 독트린으로. 닉슨 독트린은 좀 자기 속마음을 은닉한 거죠. 숨겼기 때문에. 대탕트라고 해요. 여기 중국과의 핑퐁 외교, 소련과 경쟁하던 시기라서 중국이랑 소련이 사이가 좀 안 좋아졌거든. 중국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탁구로 이렇게 탁구단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핑퐁 외교라고 해요. 그래서 사이주랑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라고 은닉한 상태로 이제 독트린을 발표한 거지. 그래서 이 시기가 냉전이 완화되던 시기입니다. 69년 이전까지는 복지 제도라는 건 좀 사회적인 요소죠. 사회적인. 근데 체제 경쟁을 하고 있던 시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자빠지든 말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든 말든 그냥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게 더 우선 과제야. 복지제도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닉슨 독트린 같은 거 발표하니까 딱 가만히 보고 보니까 자본주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 있거든.
그래서 얘가 옛날부터 복지제도 얘기는 했어요. 이전부터 정의론 같은 책을 많이 썼는데 한 번도 이슈화 된 적은 없다가 시대 분위기가 이러니까 오이씨 불평등은 심화되고 자본주의 모습 동창이라면서 복지제도 같은 걸 한번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가 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던 시기라서 이때 정의론이 발표돼요. 괜찮지? 그래서 이전까지 정의라는 주제는 고대 그리스 시기에나 서양철에서 논의되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한 2000년 가량을 묻혀 있다가 한 1971년도에 딱 이제 사회의 주도적인 테마로 떠오르는 거지. 이게 개인 권리, 공동체 권리 뭐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되게 핫한 주제로 떠올라요. 그래서 생존 그 윤리 혹은 뭐 사회 과정에서 정의남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롤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직은 롤스 저격하면서 떠오르는 애고요. 나중에 와이처도 롤스랑 노직 저격하면서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주제의 시조 할아버지격 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8단원 때 그 3단원 통사 2의 3단원에서 평화 파트를 볼 건데 거기는 갈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평화나무 갈중이고 정의나무 롤스 뭐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튼 그렇다. 진짜 최근이네요. 진짜 지금이지 이거는. 나는 50년도 안 돼. 그때부터 겪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이거. 91년이라서. 나이는 비공개. 나이는 대외적으로 22살이. 나이는 비공개적, 그러니까 네. 대외적으로는 22살인 걸로. 왜냐면 무학여고 들어갔더니 제쌤 나이는 22살에서 40살 사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 사이에 들어갑시다. 일단 대외 나이는 22살인 걸로. 또라빠는 보시지 않았어요? 몰라 내가 뭘 어떻게 하는 룰을. 일단 비공개인 걸로. 네.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어요. 22살에서 40살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의론이라는 책이 등장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56페이지. 자, 사상책이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자주 나오는 멘트다.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월 덕목입니다. 그래서 정의랍니다. 얘가 40년 동안 별명이 단일 주제의 철학자예요. 단일 주제가 정의고 40년 동안 정의에 관한 책만 썼어요. 그래서 정의의 그 대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얘의 정의는 아까 키워드 설명했듯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합니다. 공정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고 뭘 쓰지 근데 공정으로서의 정의 2번에. 그리고 얘는 현대 사회 계약론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칸트, 그다음에 뭐 롤스 다 사회 계약론자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계약은 항상 원래 만장일치나 만장일치. 그래서 누구랑 싸우냐면 아까 공리주의랑 싸웠지. 공리주의는 51일의 행복을 위해 49를 희생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사회 최대 수준에 올라가기만 하면. 근데 얘는 이제 49의 의견은 무시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무죄의 예를 쓰고 원초적 입장에서 이제 정의 원칙을 하려면 전부 다 동의할 만한 결론에 이르러야 이제 원칙이 도출이 돼. 만장일치로 합의한다. 그래서 다수결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오답선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에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 자유평등 조화 추구. 누구랑 비판 싸우냐면 나중에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라는 단어를 써요. 오직 자유만 얘기하는 거고 노직은. 근데 여기는 복지제도까지 얘기했다. 평등주의여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 추구. 그리고 아까 그 원칙에 합의하는 개인들 입장을 봅시다. 원초적 입장이라고 그랬죠.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 도출을 위한 사고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뇌내망상이라는 뜻입니다. 설정 노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비역사적이라는 뜻입니다. 비역사적. 4번에 비역사적이고 가설적 상황입니다. 나중에 노직은 소유물이 딱 등장하고 소유권이 이전에 나가는 역사적 과정에 주목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역사적 과정이고 여기는 비역사적 과정. 키워드. 그리고 원초적 입장 속 계양 당사자를 봅시다.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요. 전부 다 설정집이에요. 설정집. 자신의 입장에만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고 타인에게는 5번 상호 무관심. 상호 무관심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건 아니야. 이기적인 건 아닌데 그냥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남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신뢰 가능한 합리적 존재입니다. 왜 상호 무관심을 하냐면 이거는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근데 남에 대한 감정 때문에 내 이익을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남이 엄청 싫어.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야. 얘한테 마이너스 10만큼 하면 내가 마이너스 5만큼 해도 되느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상관 안 하고 그냥 내 입장만, 내 이익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그게 만약에 도덕적 결정이야, 합의된 결정이야, 그러면 합의된 결정에 따르는 사람이란 거야.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합리론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결정도 가능하고 지추적인 동료는 감정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닌 상태로 내 이익만 생각하는 상태로 합의했을 때 어떤 결정을 이루게 되는가의 이상적인 상태라는 가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경제학, 심리학적 일반적인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야. 왜냐면 복지제도 같은 거, 복지제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건데 복지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걷는 대신에 일반 사회적 약자를 조금 더 챙겨주는 제도겠지라는 기본 상식을 알고 있어야 여기에 찬성 반대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는 알고 뭐는 모르지만 나 자신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몰라요. 3번에 무지의 비일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비일. 7번에 무지의 비일을 쓴 상태예요.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 재능, 가치관 등은 다 까먹습니다. 살아가는 자체. 천재가 자신의 가치관을 제외한 뭐 지위, 재능 등을 다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모든 거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만. 그게 오답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자신의 지위와 상태를 모르지만 합리적 개인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롤스 생각이에요. 롤스입니다. 그럼 나는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택.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사회제도가 다음 태어날 사회제도를 정하는데 여기는 균등분배 사회고 여기는 복지제도 사회고 여기는 자유방임 사회는 복지제도 사회가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때 가장 이득이 큰 사회니까 우리는 모두 여기에 합의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라고 가정을 해. 노진이 이걸 비판하는 사실은. 사실은 뭐 나는 최악의 상황, 뭐 안정적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도박해가지고 이재용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 내 소유 권리 절대적으로 보장해준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전부 다 복지제도에 찬성했으면 지금 연금제도를 왜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이 왜 있겠어? 전부 다 찬성하지. 근데 롤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 도박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번 망하더라도 운이죠. 운, 사회적인 운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돈을 딸 수 있는 그러니까 뒤가 있는 그 합의인데 뒤가 있는 상황인데 사회 구조라는 건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가 이 사회 구조에서 태어나 그러면 이 사회 구조는 평생 네가 죽을 때까지 지속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보다 훨씬 그 다음 기회가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롤스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롤스. 그래서 최선이 되는 세소수혜자에게 최선이 되는 분배 방식을 모두 동의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다음 두 가지 원칙이 도출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원칙이었니? 1원칙. 롤스의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 1원칙이 자유 원칙이고 2원칙이 평등 원칙이에요. 요거는 정치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 체제란 거예요. 개인 기본권이 보장되는 체제. 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유사한 자유에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기본적 자유라고 씁니다. 9번의 기본적 자유. 기본적 자유가 그냥 기본권 같은 개념이야.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참정권, 투표권 이런 개념이죠. 사유재산을 가지는 권리가. 그러면은 자유주의자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노직도 마찬가지다. 노직이 자유지상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해. 자유는 침해할 수가 없는데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길 가다가 다 팔빵 먹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가 자유의 총량이 줄어들잖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제한해야 돼. 제한하는 게 오히려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면은 평등한 자유원칙이야. 자유를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이랑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애들이랑 노력하는 애들 더 주겠다는 거잖아. 내가 노력해가지고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게 자유원칙이잖아. 그러면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이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기본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롤스가 드는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다음날 당장 먹을 게 없어. 기본적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당장 생명을 유지할 그 경제적 수단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한테 와가지고 야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줄 거니 너한테
평생 동안 투표를 행사하지 마라.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줄게.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오케이 그렇게 할 거라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침해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기본적 생활이 보장이 안 되면은 100만 원에 내 투표권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어느 정도 완화돼야 돼요. 그래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두 번째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더 우선이다? 이 원칙을 완전히 지키고 싶어서 이 원칙을 하는 거지. 이 원칙이랑 이 원칙이 충돌할 때는 이 원칙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 이 원칙이지. 평등이 이 원칙이고 명분으로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10번에는 이 원칙, 11번에는 이 원칙. 그리고 이 원칙 중에서는 사실은 기회균등이 더 우선하다고 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게 될 보다 큰 선, 이게 복지제도, 이원칙, 평등 뭐 이런 거잖아요. 공리주의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 일부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거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원칙은 첫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출발선 맞춰주는 개념이 있어요. 출발선.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건 불평등한 계기가 되는 직위, 직책. 이건 뭐냐면 그냥 상위계층입니다. 상위계층. 내가 이런 칙을 따라서 이런 칙이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잖아.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는 인정은 해. 하지만 내가 출발선이 같이 출발해가지고 노력했을 때 위로 올라갈 자유는 박탈하면 안 돼. 기회는 박탈하면 안 돼. 사다리는 건너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평등할 수 있지. 근데 노력해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불평등 인정이 돼. 라는 거지. 11번에 그래서 기회균등 원칙이고 직위,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13번에는 기회평등 주고 있습니다. 기회평등 주고. 이게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유사한 재능과 동기를 지닌 사람에게 유사한 성공의 전망을 보장한다고 나와요. 유사한 성공의 전망. 능력이 둘 다 완전히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같은 선상에 출발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어때요? 동일해야 돼. 그지? 그래서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출발선이 같기 때문에 유사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출발선을 준다는 게. 그래서 우대받을 수 있는 직업뿐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어야 돼. 15번에는 차등의 원칙이었죠.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은 누구에게 뭘 보장하는 거였어? 16번? 그런 거 맞춰주고 맞아요. 누구에게? 최소수혜자에게. 16번 최소수혜자에게. 17번 뭘 가져다 줄 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때. 최소수혜자는 사회적 약자고 최대 이익은 복지제도 체제죠. 뒤에 한번 봅시다. 쭉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고 이거 생윤 설명 뒤에 58페이지 생윤 설명할 때 애들한테 뽑아주는 거고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해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ABC 이런 칙이 있고 이런 칙은 민주주의 체제의 원칙이에요. 정치적 체제에 대한 거고 자유 원칙이니까 이런 칙이 있고 지켜질 때가 있고 이런 칙이 어겨질 때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칙이 지켜질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사회. 그다음에 균등분배가 시행되는 사회. 자유방임주의, 정책인 사회 이렇게 세 개가 각각 있을 수 있는 것이 균등분배, 자유방임주의. 밑에 왼쪽에 가설 설정 1번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 구조의 개인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에 최소수혜자의 이익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높다. 에서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보자. A, B, C, D, E, F 있거든요. A, B, C, D, E, F 중에 극빈층 최대 이익 봅시다. 극빈층 최대 이익. 그러면 300, 200, 100, 250, 150, 50이지. 그러면은 다른 경제 체제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이런 식이 지켜지는 거나 안 지켜지는 거 중에 어디가 더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높아? 복지? 그러니까 A랑 D랑 B랑 E랑 C랑 F랑 비교했을 때 최극빈층 이익이 300대 250, 200대 150, 100대 50이죠. 내가 이렇게 짰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원칙, 이원칙 중에서는 독재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최소수혜자 이익이 높을 거라고 본다고. 기본 최소수혜자의 이익에 당연히 기본적 권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유 뭐 이런 거 5가지인데 소득, 부, 자유, 기회, 권리, 임무, 자기, 존중심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최소수혜자는 누구든 간에 이익이 높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는 일단 합의를 할 거고 이런 식이 지켜질 때 이 세 개 체제를 봅시다. 자, 균등분배 복지제도 자유국가가 있을 때 2번 봅시다. 가설 한번 동그라미 2번, 가설 동그라미 2번. 균등분배 국가는 노동무역이 가장 저하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지켜지든 지켜지지 않던 간에 가장 생산성이 저하된 국가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든 안 하든 전부 다 균등분배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굳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하겠죠? 생산성이 가장 낮아요. 전체 국가들 사이에서. 그 최대 이익의 총합을 봅시다. B랑 E랑 보는데 B는 ABC 중에서 B가 제일 낮고 E는 D, F 중에서 E가 제일 낮지. 최대 이익. 당연히 노력을 안 하겠죠. 균등분배하면. 그래서 최대 생산성은 낮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 사회의 균등분배는 지금까지 이상론으로만 제시됐어. 유토피아 같은 개념이에요. 마르크스의 공산적 이상사회. 먼 날 도래할 거라고 예상 그려지는 엄청 이상적인 이상 사회에서만 가능한 얘기고 실제로 이거 소련에서 있었거든요. 소련 계획경제식입니다. 독재 국가인데 균등분배하는 국가. 망했죠. 소련이 생산성 저하로 멸망했잖아.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사상이야 이거. 그래서 그 생산성이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아마 안 할 거라고. 이 원칙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안 한다니까 균등분배는 안 할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서 망할 거기 때문에 생산성도 낮거든.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자유방임이냐 복지제도냐. 자유방임일 때는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자유방임 국가는 최소수의자 배려가 가장 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칙이 지켜지든 지켜지지 않든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다. 그래서 보면은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최소수의자 이익은 어떻게 있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말은 최소수의자 이익은 작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최소수의자 이익이 작기 때문에 좀 위에 보면은 극빈층 이익 보면은 A는 300인데 C는 100이지. 그리고 D는 250인데 F는 50이죠. 최소수의자 이익이 가장 작지. 그럼 우리는 어떤 원칙에 합의해야 돼? 이런 칙이 지켜지는데 복지제도를 하는 원칙에 합의하겠지. 그래서 이런 칙, 이 원칙이 다 지켜지는 국가가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라는 식의 가정이에요. 롤스 생각이다. 앞으로 갑니다. 다시. 가정이 궁금한데. 왜 설정충이라서 그래. 설정도 풀어서. 뭐 이렇게 뭐 논리적이긴 하잖아. 크게 납득은 안 가지만 논리적이긴 하죠. 그리고 차등의 원칙으로 갑니다. 차등. 그래서 최소수의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때 불평등이 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제도를 합의할 거고 얘는 결과의 평등 추구지. 몇 번이냐? 8번의 결과의 평등 추구였어. 결과의 평등. 18번의 결과의 평등 추구. 자,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는 것이 최소수의자를 포함한 모두 이익에 기여할 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 뭔 얘기냐면 내용이 어렵죠. 우연성이라는 게 그냥 재능이에요. 재능 얘기를 쭉 길게 하거든. 들어만 돌아 여기는. 이까지는 조금 범위가 오버긴 합니다. 생윤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건데 너네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재능의 불균등한 공포 그 자체는 정의롭거나 부정의하지 않다. 이건 뭔 얘기냐면 누구는 얼굴이 잘생겨서 배우로 많은 돈을 벌고 누구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가수로 많은 돈을 벌고 벌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게 태어나거나 그 사람이 목소리가 좋은 거로 태어나는 것 자체는 정의롭거나 부정의하는 개념이 아니죠. 너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나빠. 너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나빠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자체는 선악이 없어. 근데 뭐는 나쁜 개념이면 부정의한 개념이면 하지만 우연성의 영향이 지나치게 강해서 이를 통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부정의합니다. 뭔 얘기냐면 얘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노래를 잘 불러서 돈을 많이 버는데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목소리가 없는 애들은 아무런 돈도 못 벌고 사회장처럼 방치되는 거는 좀 부정해야 보인다는 거지. 롤스 생각에. 왜 그렇다고 보냐면 밑에 개인이 타고난 우연성, 이게 재능이죠. 우연성에 대해 얘는 도덕적 자격이 없어. 응분의 자격은 분수에 응당한 자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분수에 응당한 자격이 없어. 왜냐면 얘는 착해가지고 얼굴이 잘생기게 태어난 게 아니야. 착해가지고 운동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야. 착해가지고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얘는 사회 공동자산으로 그 재능을 활용하는 거는 공유해야 된다고 봐. 밑에 이게 뭔 얘기냐면 우연성 자체는 제거가 불가능하지. 얘가 잘생기게 태어나고 목소리가 좋게 태어나는 거는 그거 자체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랜덤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정성 확보를 통해 우연성의 영향력은 감소시켜야 되고 그래서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 자산입니다. 이건 참고로 생윤에서도 하십니다.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 거라고요. 이거는 뭐 얘기냐면 박지성이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 뛰었죠. 월드컵 오라 그래서 국가대표를 뛰었단 말이야. 근데 박지성이가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뛴 건데 사실은 여기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뛰는 월드컵 프로야구 거야.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뭐 합숙 훈련하고 하면서 불참하니까 그때 연봉 못 받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포기하고 요 국가대표로 뛰고 안 뛰고는 박지성의 신체의 자유예요. 박지성의 왼발이 어디 보는 박지성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이거는 박지성 결정에 따르는 건데 왜냐면 신체의 자유니까. 근데 박지성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 그건 사회에서 벌어들인 거잖아. 그거는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해야 돼요. 공동자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하고 싶으냐면 복지제도 정당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괜찮아. 근데 그거를 이거는 너가 응분의 자격, 도덕적 자격이 없어서 사회에서 네가 그 덕택에 번 돈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전체 공유 자산으로 활용돼서 최소 수혜자 이익으로 활용되는 걸로 벌 때만 이 이득이 정당화돼. 그러니까 돈 뜯고 싶어가지고 그냥 논리를 만든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초적 입장에서 얘도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노직은 합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19번에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 자산이지만 천부적 재능 혹은 재능의 분포입니다. 재능의 분포. 재능이 여기저기 여기는 뛰어나게 태어나고 안 뛰어나게 얘는 노래를 잘하고 얘는 축구를 잘하고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는 거는 사회 공동자산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 벌어들인 이익도 사회 공동자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능은 20번 사회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조건 하에서 개발 정해되는데 이건 내가 왜 빈칸을 뚫어놨냐면 사회 전체 이익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에요. 같은 말로 써요. 왜냐하면 사회적 강자들은 걔가 사회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자기 재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이 사회 구조 전체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어. 그러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만 얘네는 배려를 못 방치되는 거잖아. 최소 수혜자의 이익만 올려주면 사회 전체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사회 전체 이익이랑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 이익을 올려줄 때만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증진시켜 줄 때만 너네가 재능을 통해서 사회적 부를 추구하는 불평등이 정당화된다고 얘기하는 게 로스 사상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갑니다. 잠깐 빠뜨렸는데 이 원칙 기회균등 차등이죠. 점선 위에 점선 바로 위에 있지. 이 원칙 기회균등 차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면 차라리 균등 분배가 낫다라고 돼 있죠. 이거 생존선지에 굉장히 여러 개 나왔어요.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균등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균등 분배 하라는 얘기 안 하는 얘기야 이건.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균등 분배 하라는 얘기가 균등 분배를 추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이 원칙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여기 보면은 균등 분배를 이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잠깐만 넘어서 58페이지에 이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극빈층 이익이 A, B, C의 극빈층 이익 보면 300, 200, 100이잖아. 근데 100보다는 200 하라고. 그지? 만약에 자유방임해가지고 아예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너무 극빈층이 못 사니까 이거는 최소의 이익이 아니죠. 차라리 균등 분배를 하고, 근데 균등 분배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뭘 하는 게 좋아. 이 원칙 둘 다 지키는 게 좋지.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의 복지제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사실은 생윤에서는 조금 더 내용이 더 있는데 이게 조금 줄인 거야. 그까지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여기까지 롤스 끝. 내용이 좀 많았지만. 근데 이게 원래 윤사에서도 조금 어려운 파스라서 이렇게까지는 일반 윤사나 생긴 난이도가 이 정도까지 어렵진 않아요. 이게 설정도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거. 로버트 노직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10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 다음 주에 합시다. 애들도